계속해서 문제 좀 풀어볼까요? 89페이지 사례인데요. 7기 100에 취득한 매도 가능 금융자산 기말 시가 120으로 상승했습니다. 차기에 130원에 처분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여기까지가 7기고 여기부터가 8기네요. 기업회계에서 100원에 샀던 것이 120원으로 뛰었으니까 기업회계에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 20원 올리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액 20원 올리는데, 이거 설마 처음 배운다고 하시면 저 진짜 짜증낼 거예요. 멘붕 옵니다. 기업회계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어디로 분해하죠? 기타 포손인 자본 항목으로 분해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세법은 보다시피 회계 처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원가법은 정말 간단하다니까요. 세법은 너무 간단해요. 자, 이거 전형적인 몇 중 조정이죠? 2중 조정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 자산, 이거 손익 건들어요, 안 건들어요? 안 건들죠? 이게 마침 손익을 건듭니까? 자본을 건듭니까? 자본을 건드니까 한마디로 기업회계에서도 손익 안 건들고 세법에서도 손익을 건들 필요 없으니까 둘 사이는 손익이 적정합니다. 기업회계와 세법이 손익이 적정하면 입금산입이나 송금산입으로 올리거나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이 같은데 뭘 조정하는 거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산부채 왜곡이 있으면 자산부채를 맞추기 위해서 몇 중 조정을 한다? 2중 조정을 하죠. 자, 이 중에서 자산부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차변에 괜히 자산 올려놨으니까 자산부터 감소시키자고요. 자산 감소시키려면 입금불산입에 마이너스 유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원래 기업회계와 세법이 손익이 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를 맞춘답시고 자산부채 맞춘답시고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로 이만큼 손익을 내려놨으니까 다시 올려서 쳐 올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계속 손익이 적정해지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조정, 송금불산입, 그리고 건들 건 이제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얘 건들려면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액의 20에 자본 건드니까 뭡니까? 기타죠. 죄송해요. 좀 빨리 설명했어요. 하도 이건 여러 번 해가지고. 내년에 팔아요? 내년에 팔아요? 뭐 볼 필요도 없는데? 전혀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이 팔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무슨 조정하면 됩니까? 입금산입에 20의 마이너스 유보. 잘 들어보세요. 매도 가능 유가증권,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언제나 자본거래가 따라붙어요. 자본거래. 그래서 마치 얘도 반대조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원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만 처분할 때 뭐가 있는 거죠? 반대조정이 있는 거죠. 기타라는 것은 원래 처분할 때 반대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 닥터림, 신바람 임박사의 최초 나오는 이설을 제기하고 있죠. 이설.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원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만 반대조정이 있는데, 얘는 언제나 자본거래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마치 이것도 반대조정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한번 우리 검증해 볼까요? 자, 차기에 13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액 20원을 없애면서 이 처분이익이 130 나오는 거 알죠? 이거 몰라요? 기업회계에서 배울 텐데. 잘 보세요. 현금 130원 받으면, 자, 일단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얼마 없애야 합니까? 120원을 없애야죠. 왜냐하면 120원 잡았으니까, 내가 작년에 100원에 샀다가 평가 20 했으니까. 그러면 뭐도 항상 같이 없애줘야죠. 요거 없애줘야 돼요. 기타 포괄손익 자본 항목 없애주게 돼 있어요. 이거 안 없애주면 이거 언제 없애려고요? 오늘 안 없애면 계속 주식은 사라졌는데 자본 항목에 기타 포손익에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럼 얘는 귀신인데 언젠가 없애줘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얘가 처분될 때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20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20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순액으로 100이 사라지는 거예요. 100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안 배웠나? 매도 가능은 그래서 처분이익을 잡을 때 언제나 뭐와 차액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뭐와? 취득가액인 100원과 130원의 차액을 구해서 처분이익을 30 잡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120원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평가했던 20원이 같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얼마가 사라져요? 100원인 최초 취득가액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나한테 또 배우고 있지? 재무회계에서 배웠는데? 그쵸? 근데 세법은 뭔 소리야? 세법은 매도 가능을 처음부터 130까지 올려놓은 적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100만 없으면 되고, 그래서 마침 처분이익도 30이 나오니까 얘랑 얘는 차이가 없지만 뭐를 이중으로 조정해준다? 120과 100의 차이 조정해주고, 이거 20 건드렸으니까 자본 건든 기타도 조정해주고, 그래서 마치 언제나 반대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보자마자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나 중원부원 설명해서 죄송해요.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매도 가능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상당히 쉬워요. 사례 끝나는 지점에 제가 칠판마크 써놨죠. 이렇듯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평가와 처분은 일반적으로 양쪽 조정으로 동시에 수행이 되죠. 자, 7.
89페이지 7점은 K-IFRS 적용 내국법인의 재고자산 평가차익 입금불산입 특례라는 규정인데요. 그냥 제가 편하게 설명할게요. 이 규정은 2011년 정도에 아주 중요했던 규정이고요. 지금은 중요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IFRS가 처음 들어온 게 2011년 1월 1일이었거든요. 자, 그림으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죠. 2010년에는 기말 상품이 100원 잡혀 있었대요. 이게 호입선출법이었거든요. 이 회사가 정유사였나봐요. 우리나라의 4대 정유사 SK, SO일, GS, 하나가 뭐지? 현대오일뱅크 이 4가지 이 4대 정유사가 우리나라 1800여 개 상장사 중에 유사하게, 유일하게가 아니라 유사하게 과거에 선입선출법을 썼다고 합니다. 아마 엄청 큰 유조선에 기름을 위에서부터 담고, 아래서부터죠.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담고 있다가 판매될 때는 위에서부터 팔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입선출법을 썼나 봐요. 근데 화살표 내려와 보세요. 화살표. 2011년 1월 1일부터 뭘로 바꿔야 하냐면 총평균법으로 바꾸든지 선입선출법으로 바꿔야 돼요. 왜 그렇죠? IFRS에서는 이 후입선출법을 인정해주니까 인정 안 하니까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총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하면 기초상품이 그러니까 2010년 말은 후입선출로 100이었는데 딱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2011년부터 세상이 모두 바뀌면서 이제는 IFRS만 쓰래요. 상장사는. 그랬더니만 하룻밤 사이에 작년 기말상품 100원이 올해 기초상품 1월 1일자에 120원으로 20원이 뛰어버렸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후입선출법에 비해서 선입선출법이나 총평균법이 더 올라간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상승하니까 그래서 파란색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원튼 원하지 않든 회사는 상품이 20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고 해서 기업회계가요 세법이요. 네? 기업회계가 세법이 기업회계가 이렇게 20원에 이익잉여금을 올려주게 돼 있다고요.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기업회계에서야 기분이 좋겠죠. 상품이 늘고 자산이 늘었으니까. 근데 세법에서는 20원에 이익잉여금이 늘면서 마치 이익 본 것처럼 가정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세부담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IFRS는 후입선출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K갭에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던 법인은 다른 방법인 예를 들어서 총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 거액의 평가차익이 발생합니다. 얘는 거액까지는 아니네요. 20억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기업의 조세부담이 평가차익으로 인해서 급증을 할까봐 이 평가차익을 5년 동안 나누어서 입금에 산입해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시면 단기의 입금불산입액은 K-IFRS를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입금 산입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볼게요. 그냥 가볍게 공부하세요. 이 사례는 시험에 그냥 안 나온다고 믿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1800여 상장사 중에서 과거에 후입선출법을 썼기 때문에 2011년 1월 1일자에 총평균법이나 다른 선입선출법으로 의무로 바꿨어야 하는 법인이 딱 4개밖에 없다 보니까 실무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2011년 1월 1일 상품 평가 방법을 K갭 후입선출법 100에서 KIFRS 총평균법 120으로 회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일자에 기업회계에서 이렇게 상품 20 늘리고 이익잉여금을 20을 반영했는데 세법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세법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자, 이거 전형적인 이중조정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회계도 손익 안 건들고 세법도 손익 안 건드니까. 그래서 상품부터 죽이세요. 그래야 쉬우니까. 상품을 20을 마이너스 6으로 입금불산입으로 죽이시고요. 이익잉여금 건드려야 하니까 송금불산입에 20에 기타예요. 이거 올해 연말부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그 다음 연도부터라고 했으니까 상단에 박스 바로 아랫줄에 써 있잖아요. 상단에 박스 바로 아랫줄. 단기의 입금불산입, 지금 입금불산입 20 했죠, 이거? 그 20을 IFRS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2년부터 12, 13, 14, 15, 16년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무슨 조정 해나갑니까? 요거에 대한 입금불산입을 입금산입에서 5번으로 천천히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이렇게 상품 20이 원에서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나왔죠? 기업회계에서는 자산 느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은데 세법에서는 그만큼 20에 뭐가 들어요? 세부담이 드니까 올해 일단 익불로 없어요. 그게 2011년이잖아요. 익불로 없어요, 20을.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천천히 입금으로 세금을 천천히 내라는 소리입니다. 내지 말란 뜻은 아니고요. 올해 익불 20으로 없애고 내년부터 4원씩 천천히 세금을 내라는 규정이고요. 이 규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밑에 주 좀 볼까요? 주. 입금에 산입하는 기간 5년 중에 법인이 해산을 해버려요. 즉 위에 있는 사례에서 13년이나 14년에 해산해버리는 거예요. 16년까지 4원씩 5번을 입금 산입해야 하는데 그 안에 해산해버리는 겁니다. 해산, 가로 열고 적격합병 분할로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는 제외.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입금에 산입한 후 남은 금액을 해산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입금 산입해라. 즉 20원을 4444 5번 해야 하는데 44 2번밖에 안 한 상태에서 14년도에 회사가 망하거나 해산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 해에 남은 12원을 한 번에 입금 산입으로 뱉어내라 라는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겠습니다. 자, 우리 7장의 이제 마지막 토픽인데요. 7.3의 외화자산 부채의 환산 또는 평가를 배우겠습니다. 이것도요, 무슨 말인지 아이디어만 쉽게 잡으면 대단히 쉬워요. 아이디어만 쉽게 잡으시면 돼요. 좀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좀 생소해 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이디어만 쉽게 잡으면 되게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만 한마디로 알아들으면 된다고요. 1점에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인데요. 보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일반법인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법인이 있습니다. 자, 1회독 때 좀 버거우시면 이거는 나중에 봐도 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일반법인이 나오니까요. 자, 동그라미 1번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일반법인은 환산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 은행은 무조건 선택을 강제를 해야 하고요. 환산을 해야 하고 통화선도 통화수합 환변동보험도 별로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내용이 독특한 거잖아요. 이거 다 나중에 재무관리 같은 거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뭔지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데 얘도 일반 법인은 환산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은행은 역시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원래 기업회계도 세법도 환산을 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은행업을 영위하더라도 기업회계도 세법도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환산을 할래 안 할래 아니면 이게 선택이냐 강제이냐는 누구만 고민하는 거죠? 화폐성만 고민하는 겁니다. 화폐성만. 자, 그럼 옆 페이지 가보시면 일단 화폐성이 뭔지를 이해해야겠죠. 화폐성이란 게 뭐예요? 동그라미 1번 화폐성 항목은 화폐가치 변동과 관계없이 금액이 일정한 화폐액으로 고정된 항목인데 얘네들은 기말에 매매 기준율로 재환산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 배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정의 같은 것은 세법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른쪽 세로 보세요. 오른쪽 세로. 오른쪽 세로는 현 예금, 매출채권, 대여금, 보증금 등 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등 그냥 웬만한 유동 항목의 자산 부채가 다 화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2번 비화폐성 항목에 화폐성 이외의 모든 항목이라고 해서 특히나 오른쪽 세로에 선급금, 선수금을 조심하세요. 선급금, 선수금. 왜냐하면 선급금, 선수금도 전형적인 유동 항목의 자산 부채인데요. 얘네들은 매우 독특하게 비화폐성이라고 가정해서 환산을 하지 않으니까 선수금, 선급금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중급회계에서 제대로 배웠어야 돼요. 왜 중급회계에서 선급금, 선수금을 비화폐성이라고 해서 환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다 까먹은 거죠? 그럼 또 설명해 줘야겠구만. 그 밑에 꼭 표시해 보시면 이것까지 공부하시면 좀 오바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선급금, 선수금은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비화폐성 항목이지만 그거를 소비 대차라는 걸로 전환해버리면 대차, 즉 대여금, 차입금으로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대여금, 차입금은 또 화폐성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꼭 표시까지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선수금,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화폐성이다, 비화폐성이다? 그냥 비화폐성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것을 조금 한번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 19일에 USD로
100불을 제가 외상 매출을 했어요. 외상 매출.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12월 19일 날 환율이 있어야겠구나. 환율이. 상대방이 나한테 한 달 후인 내년 1월 19일 날 결제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환율이 있어야지. 환율 1,000원. 환율 1,200원. 오, 급등했네. 환율 1,300원. 계속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자, 12월 19일 날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내가 왜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회계 원리인데, 회계 원리. 자, 외화는 쓸라면 쓰고요. 말라면 말고요. 매출이 이래요. 있죠. 매출. 여기도 외화는 쓸라면 쓰고 말라면 말고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생깁니다. 자, USD 100원인데 그 당시 환율이 1,000원이었으니까 얼마 쓰면 돼요? 10만원 쓰면 돼요. 여기도 10만원 쓰면 돼요. 뭔 소리인지 알죠, 이거? 자, 근데 12월 31일 날 1,200원으로 뛰었어요. 이거 나한테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어찌 보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방은 결제를 1월 19일 날 해주기로 했으니까 의미 없지만 12월 31일은 무슨 날이니까? 결산일이니까 한번 재환산을 해봐야죠. 내가 오늘 이 환율로 상대방한테 결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나한테는 10만원 들어옵니까? 12만원 들어옵니까? 12만원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2만원 땄잖아요. 그래서 돈도 안 들어왔는데 혼잣말로 막 웃으면서 아싸 이렇게 하면 외상 매출금이 커지는구나. 외상 매출금을 지 맘대로 막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2만원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외환 차익이라고 씁니까? 아니면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씁니까? 외화 환산이익이라고 쓰죠. 처음 봐요, 이런 거? 아예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고요. 많이 봤을 겁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년 1월 19일 날 드디어 1,300원일 때 환율이 이럴 때 결제받으면 야, 나 코웃음이 나오네. 왜냐면 현금이 얼마가 들어올 테니까요. 13만원이 들어오죠. 오 마이 갓, 땡큐. 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얼마 없애면 돼요? 외상 매출금 얼마 없애면 돼요? 10 얼마 없어요? 2만원 없애죠? 그리고 나머지 만원을 환산이익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외환차익이라고 부르죠. 외환차익이라고 불러요. IFRS에서는 외화 상환손익이라고도 합디다. 상환이익이라고도 합디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회계입니다. 이거 기업회계의 1년의 회계 처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기업회계예요. 자, 지금부터 세법. 일단 매출한 날 당연히 좌동. 지금 얘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얘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12월 31일 때. 12월 31일 날 기업회계에서는 외화 환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왜냐면 얘는 화폐성이니까 비화폐성이니까? 화폐성이니까. 지금 이거는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고, 세법에서는 이 외화 환산이익을 인정하게요, 부인하게요? 만약에 부인한다면 야씨 뭐 하는 거야? 입금불선입이지. 왜 네 맘대로 평가해라고 해야겠죠. 2만원을. 맞죠? 그리고 뭐를 감소시켜야 돼요? 자산을 감소시켜야 하니까 마이너스 유보이고요. 마이너스 유보고. 자, 만약에 세법에서 외화 환산을 인정해준다면 세무조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거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니까 세무조정이 없을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얘가 일단은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부터 눈으로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보아하니까 외화 외상 매출금은 화폐성이요, 비화폐성이에요? 화폐성이죠? 그러면 기업회계, 흰색. 기업회계에서 연말에 재환산, 소위 매매 기준이라는 1,200원 환율로 재환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기업회계는. 자, 세법은 기업회계 외환산을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첫 번째, 부인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정말 지긋지긋한 놈인데요.
평가를 되게 싫어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이 환산은 평가입니까? 환산입니까? 아니면 말장난 같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저 환산은 엄밀히 말해서는 평가가 아니죠. 평가를 한 게 아니라 환율이 바뀌었으니까 재환산을 해본 거잖아요. 세법은 정말 지긋지긋한 놈인데 이 재환산마저도 넓은 의미의 뭘로 보는 거예요? 평가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한다면 너 왜 네 맘대로 이익 잡았냐라고 해서 입금불산입에 2만 원에 뭐를 감소시키면 된다고요? 자산을 감소시키면 된다니까요. 마이너스 유보로.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이걸 인정해 주겠다면 세무조정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퀴즈 냅니다. 자, 세법은 1법을 하고 있나요? 지금 2법을 하고 있나요? 1법 하고 있어요? 2법 하고 있어요? 네? 세법은 지금 1법을 하고 있냐고요? 2법을 하고 있냐고요? 둘 다 되죠. 1법 또는 2법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제가 아까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선택 규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선택 규정. 제가 히스토리를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2010년 말에 세법이 개정됐어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부인이었습니다. 즉 세법은 이 외화환산을 넓은 의미에서 평가의 일부로 봤기 때문에 부인을 했었다니까요. 근데 2011년부터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여전히 부인법을 선택하거나 나는 이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상장사는 아유 세법이 바뀌었네요. 근데 귀찮으니까 여전히 예전 방식인 부인법을 쓸래요. 아니에요. 이제 저 그냥 세법도 외환산을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인정법을 다 그때 선택을 했을까요?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뭐를 선택해야 그나마 세무조정이 안 나오고 좀이라도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많은 상장사는 이제는 기업회계의 환산을 세법도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입법을 많이 신청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입법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그냥 가만히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으면 그 회사는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의 부인법을 쓰고 있겠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주 3번에 나와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방법 신고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그라미 1 거래일 환율 평가방법 또는 동그라미 마감 환율 평가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거래일 환율 평가방법이라는 소리와 동그라미 2번 마감 환율 평가방법이라는 소리가 자 거래일 환율 평가 방법은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기말에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거래일이니까 부인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재환산 안 하겠다는 소리고 동그라미 2번 마감 환율 평가 방법은 기말에 다시 한번 마감 환율로 재환산하겠다니까 그 환산을 재환산 한번 해봐서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동그라미 1번 환산 X라고 쓰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환산 인정이라고 쓰시면 아주 간단할 거예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 최초로 이 방법, 2011년부터 이 방법을 허용해 줬는데 최초로 이 방법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기업은 몇 번을 쓰고 있다? 1번을 쓰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보시면 미신고 시에는 기업회계의 기말 환산을 법인세법은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기말에 평가하지 않는 방법, 즉 환산 X. 동그라미 2번 기말에 평가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주 4번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해서 5년 동안은 무조건 하셔야 하고요. 5년 지난 후에 다른 방법으로 평가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즉 다시 설명드리면 2011년에 세법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올해부터 기업회계의 환산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싫은 거예요.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5년 동안은 이 방법 쓰시고 다시 이 방법으로 돌아가셔야 하니까 이거 한번 선택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한번 하시면 5년 동안은 이 방법을 써야 하니까. 자, 주 5번 보시면 외화 환산 손익이 아닌 내년 외화 채권 채무의 상환차 손익은 얘는 미실현 손익이 아니라 실제 실현되는 손익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그대로 입금이나 송금으로 얘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얘는 그대로 인정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주 1번부터 주 5번까지 다 설명했는데요. 뭐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거냐면 주 1번에 있는 표 밑에 꽃표시 왜 선급금, 선수금은 비화폐성 항목인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대부분의 유동자산 부채인 것들은 다 화폐성이라고 했는데 왜 선급금, 선수금은 유독 비화폐성일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거 한 번만 기억하시면 다시는 공부할 필요 없는데.
선급금하고요.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이라고도 하니까 이 두 개는 성격이 여러분 생각에 같아야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왜 완전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돈을 주고받지 않고 물건만 주고받은 다음에 돈을 내년 초에 결제받는 게 선급금이에요? 외상매출금이에요? 외상매출금이죠? 얘는 내년 초에 결제받을 예정이니까 기말에 아직 돈이 안 들어왔고, 즉 기말에 새로운 환율로 한번 환산을 해봐야겠습니까? 안 해봐야겠습니까? 해봐야죠. 그러니까 화폐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화폐성입니다. 됐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선급금은 어때요? 선급금은 물건부터 먼저 외상으로 주고받은 거예요? 돈부터 주고받은 거예요? 돈부터 주고받은 거예요? 즉 10월이나 11월에 이미 USD로 돈부터 주고받았고요. 여기에 대한 물건은 내년 1월 달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돈부터 주고받았으니까 10월이나 11월에 돈 주고받고 이미 그날 환율로 환산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다 환산을 마쳤겠죠. 그날 환율로. 다 맞춰버렸다고요, 환산을. 그러니까 굳이 기말에 다시 한번 재환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유까지 설명했는데 그냥 여력이 없으면 이유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암기하면 되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 설명한 거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다 해서 설명은 끝났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설명했죠? 선수금,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비화폐성 항목이다. 91페이지 사례 좀 풀어보죠. 7기 9월 19일 날 그 당시만 해도 USD가 1달러에 KRW, 한국원, 코리아원을 1000원으로 인정해줬는데 이 매출 채권을 USD 10과 선급금 USD 20, 소비대차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소비대차이면 얘도 환산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논란을 제가 종식시키기 위해서 얘는 일반 선급금이다. 즉 환산을 하라 하지 말라고 막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를 기업회계가 다음과 같이 기말 환산 USD 1달러 1,100원으로 했을 때 세모조정 해보세요. 자, 보시면 기업회계가 보다시피 매출 채권을요, 매출 채권 100에다가 1000에다가 외화 환산익이라고 해서 1000원 잡았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세법에서는 기말 환산을 이제는 우리가 그대로 선택하겠다. 그러면 세무조정 없죠. 세무조정 없어요. 어디 있어? 세무조정 없어요. 그대로 인정되면 되니까. 근데 예전이 예전 방식으로 환산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가겠다. 즉 기업회계는 환산했지만 세법은 환산 안 하겠다. 그럼 이거 뭘로 부인해야 돼요? 입금불산익으로 부인해야죠. 어려우세요? 되게 쉽다니까요. 처음 배우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건데요. 조금만 몇 번만 더 보시면 진짜 쉽다니까요. 다시 기말에 외화 환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답하지 마시고 저한테 반문하셔야죠. 선생님, 기업회계입니까? 세법입니까? 그래, 내가 그 말을 안 했구나. 기업회계야. 자, 그러면 기말에 외화 환산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 그 자산부채가 화폐성입니까? 비화폐성입니까? 당연히 화폐성이지. 비화폐성은 우리 얘기하지 말자. 환산할 필요 없으니까. 자, 다시 질문할게. 내가 기말에 화폐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 기업회계에서 환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무조건 뭐라고 하셔야죠? 당연히 선생님 합니다. 환산했잖아요. 기업회계에서. 근데 세법에서는 환산해야 하니 안 해야 하니?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환산을 선택하면 이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세무조정 없고요. 예전처럼 2010년 전부터처럼 그냥 취득원가를 선택하면 환산을 하면 안 되니까 입금부산을 하면 됩니다. 100점이구나. 선급금? 이건 잘못된 건데요. 선급금은 비화폐성이니까 환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웃긴 놈들이네. 굳이 왜 했을까? 환산했어요. 왜 2,000원인지 알죠? USD로 20불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100원 올랐으니까 외화 환산이익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기업회계가 이렇게 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잘못된 처리인데 했다고 가정합니다. 세법은 이게 비화폐성이니까 기말 환산을 선택한다, 취득원가를 선택한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비화폐성이니까. 그럼 너 지금 뭐 한 거냐? 입금불산입에 2,000에 마이너스 부 하시면 돼요. 이런 거랑 관계없어요.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랑 관계없이 무조건 부인되고 무조건 입금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저 나름대로 진짜 한번 쉽게 설명하려고 참 노력했는데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문제를 2개 풀어보고 이번 챕터를 마칩니다. 문제는 객세의 4번과 5번, 169페이지. 객세 있는 분들은 16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지금부터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2014년 CTA 기출문제로서 비교적 따끈따끈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아직 고급 회계에서 지분법을 안 배우신 분들은 이 끝에 부분은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 문제 참 좋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난이도도 있고요. 이번 6장, 7장에서 잘 안 나오는 계산 문제이기도 하고요. 주권상장 내국법인 주 A의 5기의 자료이다. 각 거래에 대해서 5기의 생호 중에서 발생한 유보합계하고 마이너스 유보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문제 쓸 칸이 없어가지고 보기는 뺐어요. 보기는 책에 있습니다. 자, 단추 A는 각 거래에 대해서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 KIFRS 따라서 회계 처리한 걸로 가정합니다. 1번 주 A는 15년 초에 2,800만 원에 취득하여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주 B의 주식을 5기 말의 공정가치인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으로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 손실 나버렸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800만 원만큼 감액했습니다. 자, 세법에서는 이렇게 매도 가능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얘 다시 살려야죠? 왜 감액했니? 입금 산입에 매도를 800만 원만큼 살리고 유보로 올리시고요. 얘도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지금 말만 평가 손실이지 뭘로 처리했겠어요? 기타 포선으로 자본 처리했을 테니까 반대 조정 송금 산입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인데 이거는 자본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라고 처분하면 되죠. 문제에서는 유보와 마이너스부 합계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만 구해놓으면 됩니다. 두 번째, 주 A는 2015년 10월 1일 만기 보유 목적으로 700만 원에 취득한 주 C의 회사채를 1000만 원짜리를 5기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이걸 소위 뭐라고 하죠? 상각 후 원가법. 이렇게 계속 700만 원에 산 거를 조금씩 얼마까지 올려나가셔야 돼요? 1000만 원까지 올려나가셔야죠? 이걸 상각 후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기업회계에서 상각 후 원가법은 잘한 거예요? 필수예요? 아주 필수로 잘하고 있죠. 상각 후 원가법. 자, 근데 세법에서는 이 상각 후 원가법마저도 넓은 의미의 뭘로 본다? 평가로 보기 때문에 이것마저 부인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세법은 짱이에요, 짱. 이거 부인해야 하니까 야, 왜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올려놨어? 자산을 감소시켜야 하니까 손금산입에 또는 입금불산입. 이자 수익은 왜 잡았어? 입금불산입 같은 얘기입니다. 만기 보유를 얼마만큼 까고 200만 원만큼 까고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이거를 없앤다고 생각하면 입금불산입, 자산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송금산입.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3번 주 A는 2015년 초에 주 D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를 6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지분법 모르시는 분들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몇 퍼센트 이상을 사면 지분법이 들어가게 해요? 30%가 아니라 20%만 넘어가도 지분법이 들어갑니다. 요새는 이거를 지분법이라고 하지 않고 관계기업 투자주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IFRS에서는. 우리 때는 지분법 그랬어요. 아직도 강사님들은 재무회계에서는 지분법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개정 과목은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6천만 원에 취득하였다. 주식 취득일 현재 주 D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사액은 2억이다. 그래서 2억에 30% 6천만 원에 샀나봐요. 순자산 가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했고 2015년 3월 5일에 주 D로부터 현금 배당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D가 당기 순이익을 보관에 따라서 평가이익, 지분법 이익이라는 평가이익도 500에 잡혔죠. 자, 이거는 지분법의 회계처리인데요. 기업회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직 고급 회계에서 지분법을 안 배웠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300만 원의 현금 배당 받으면 원래 여기에다가 뭐를 잡아야 하냐면 배당금 수익을 잡아야 하잖아요. 원래는 배당받았으니까. 근데 지분법에서는 그게 아니라 당초에 출자했던 주식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배당받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당초에 출자했던 주식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뭐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당초 출자한 주식을 없애면 돼요. 지분법에서는. 왜 그런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기업회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세법은 지분법을 알아야 몰라요. 지분법을 몰라요? 자, 필기 한번 해보세요. 세법은 지분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때 현금이 300만 원 들어올 때 여기다가 뭔 주식을 없애? 야, 뭔 주식을 없애? 그냥 뭘 잡으면 돼요? 배당금 수익을 잡으면 되죠. 배당금 수익. 세법은 지분법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세법은 지분법을 몰라요? 이게 뭐지? 야, 왜 주식을 없애? 배당금 받았는데. 그래서 세법은 지분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지우고 너 왜 주식 없앴어? 주식 늘려 또는 배당금 수익 잡아버리니까 입금산입에 이 주식을 늘려주셔야죠. 주식을
300만 원만큼 늘리고 자산을 증가시키니까 유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처음 보면.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안 배웠으니까 쉽게 알겠네. 왜 주식을 없애냐 이거예요. 세법은 지분법을 모르니까 패당금 수익을 올리면 돼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으면 이게 쉬울 수도 있어요. 패당금 수익 올리라고요. 자, 12월 31일 날 드디어 D사가 이익을 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30%인 지분법 이익을 500만 원 잡았는데 세법은 이런 지분법 평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야, 너 왜 오늘은 또 이익을 잡았더라? 이익 잡고 주식 올려놨더라? 이거 왜 한 거니? 나 지분법 한 거야. 지분법? 그게 뭐야?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즉 이거를 부인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에 뭐를 줄여야 합니까? 주식은 왜 늘린 거야? 이 주식을 500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로 줄여야 합니다. 자, 정답은 유보합계와 마이너스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플러스 유보합계는 800하고 300해서 1100, 마이너스 유보합계는 여기 200하고 여기 500인가요? 그래서 700인가요? 700이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약간 있고요. 특히나 CTA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치고는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좋은 문제니까 한번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지분법을 잘 모르겠으면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리와이드해서 잘 한번 말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나중에 고급하게 배우셔서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좌우지간 세법은 지분법을 평가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배당금 수익 잡아주시면 되고 이 자리에다가 이거 자체는 아예 없애버리면 되고 이게 일종의 평가니까 그래서 세무조정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5번 문제. 법인세법상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CPA 2008년 기출문제입니다. 저희 객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70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상 원가법에는 6가지가 있죠. 개별, 선입, 후입, 총평균, 이동평균, 매가한원법이 있고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개별법, 채권만 개별법, 그 다음에 총평균, 이동평균법이 있다. 딩동댕. 아주 FM다운 정의 같은 문장에 써 있습니다. 2번 간접 투자자산 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그리고 금융기관이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은 싹 다 재고로 봅니다. 재고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기한 내에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하죠. 자,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사, 맞죠? 증권사라든지 금융기관이 주식을 사고 파는데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유가증권이에요, 재고예요? 최고죠, 재고. 걔네들한테는 그게 재고라고요. 근데 기업회계에서만 그렇죠. 세법에서는 그냥 얘도 유가증권입니다. 세법에서는 이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유가증권. 우리 지난번에 6장에서도 이거 배웠는데 기억 안 나요? 원래 부동산 매매업자가 유형자산,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회계에서는 뭘로 보는데요? 재고자산으로 보는데 세법에서는 끝까지 뭘로 봤더라? 유형자산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증권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걸 주어로 하기 때문에 남의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회계에서는 재고자산인데 세법은 그냥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고를 가정하면 선입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총평균법이지. 야, 이거 약간 난이도 있네. 그래서 2번이 오답입니다. 3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저가법 신고를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요. 할 수도 있잖아요. 저가법 신고하는 경우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은 뭔데요? 이 6가지 중에 하나. 저기요, 우리 회사는 원가법으로 선입선출인데요. 그렇게 하면 100 나오는데 우리 저가법 신고했어요. 저가법은 80이에요. 그러니까 20원의 평가손실을 인정해줘요 라고 원래 기준이 되는 원가법도 신고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기준이 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하고 저가법 적용 시 원가법과 비교하는 시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80원으로 시가평가를 해보라 이거예요.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 진짜예요? 총평균하고 이동평균 아닌데? 개별법이 있는데 빠졌네? 가 아니라 얘는 주식이니까 개별법은 빠지는 게 맞고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맞네. 5번 신설법인이 최초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늦었네요. 늦었어요. 내년
3월 30일까지 하는데 경과 후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신고했어요. 늦었어요. 그런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그럼 됐네.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 끝나기 3개월 전에 빨리 한다면 법인이 신고한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바뀌죠. 빨리 한다면. 그러니까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9월 말까지만 하시면 빨리 하시면 그대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재고자산 부채 평가까지 했고요. 아마 6장, 7장에 말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말 문제가 처음에만 어렵게 느껴지지 계속적으로 익숙하게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내년 2월이나 4월에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이 임박했을 때 법인세 계산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힘 빠지겠지.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법인세 풀었는데 이거 말 문제 말고 계산 문제 이런 게 풀릴 것 같냐고요. 이거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못 풉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긴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계산기를 막 두드려가면서 풀려면 안 풀린다니까요. 이거 안 풀려요 진짜. 지금이야 나랑 천천히 푸니까 풀리지 시간 정해놓고 풀면 진짜 안 풀려요. 내가 그리고 그 말 했나? 안 했나? 시험장에 들어가면 특히 홍익대 인문관 그 시관인가 시동인가 그 유명한 데 있는데 진짜 강의실이 넓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천 명이 시험을 보거든요. 화장실 줄 서요. 화장실 줄 서 쉬는 시간에. 특히 여자분들은 아주 심각해요. 종 딱 치면 막 뛰어가야 돼요. 화장실. 그래야 줄을 안 쓰니까. 그 진짜 심각한 건물 하나 있어요. 시험 많이 보는. 그런데 넓은 시험장에 막 100몇 명씩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장에요. 꼭 옆자리에 미친놈 하나가 있어요. 미친놈. 무슨 놈이냐? 계산기 어딨어? 계산기 어딨지? 계산기를 여기 있네. 계산기 여기 있네. 내가 보여드리죠. 이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계산기를 죽으라고 이렇게 치는 놈 하나가 꼭 있어요. 진짜. 밤마다 이런 놈 꼭 있다? 계산기 죽으라고. 나 지금 조용하고 차분하게 시험 봐도 문제가 풀릴까 말까 하는데 옆에 놈이 막 계산기를 막 진짜 막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막 미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요. 계산기 좀 두드리지 마세요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계산기 두드려서 문제 풀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감독관님, 제 좀 계산기 좀 못 두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온갖 그 옆에서 막 별별 태클을 걸라고 거는 게 아니라 시험장이 100% 내 마음대로 순수하게 돌아가지도 않거든요. 여러 가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건이 있으니까. 게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긴 문제를 풀려면 계산이 막 안 되고 혼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여러분 힘 빠질지 몰라도요. 지금 열심히 법인세법을 배우고 있지만 법인세법의 계산 문제가 수험장에서 술술술 풀릴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평소에 객세를 통해서 열심히 연습해 놓지 않는 한 술술술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세무사 시험은 더 그래요. 세무사 시험은 법인세가 14문제가 아니라 9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말 문제가 한 서너 개 나오고 계산 문제는 대여섯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끼는 사람이 허다해요. 내년 4월 달에.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죠? 내년 4월까지 한번 가보세요. 이게 마음이 떨려고 다른 거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밀린다고요. 계속 법인세 계산 문제가 뒤로 밀리고 하다가 한 2월 달에는 3월 달에 마지막 정리하지. 3월 달에는 4월 달에 마지막 정리하지. 4월 달에는 시험이 내일모레인데 에라 포기하자. 이렇게 돼요. 사람 마음이. 심정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계산 문제를 평소에 연습은 최대한 해놓고 이거를 제낄지 풀지는 나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왜 뜬금없이 이런 설명을 하느냐? 계산 문제를 풀다가 이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제 92페이지 8장의 감가상각비부터 법인세 계산 문제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8장의 감가상각비, 9장의 퇴충, 연충, 10장의 대손충당금, 12장의 부당행위까지 해서 하이라이트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맘 톡하게 먹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일부러 좀 겁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8장 진행할게요.